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했던 책은 김초엽이라고 하는 작가의 지구 끝의 온실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네. 이 작가는 우리가 SF라고 부르는, 사실 SF를 그대로 번역하면 과학소설인데요.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거기다가 앞에다 공상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런 장르가 소개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건 되게 뻥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람이 날아다닌다든가 되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어벤져스 같은 영화들을 봤을 때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SF 소설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경향도 있고 아닌 경향도 있죠. 80년대에 미국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유행했냐니까, 과학적이거나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동시에 작품을 끌고 나가는 작품들이 되게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향수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은 뭐 와인에 관한 이야기,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한편으로 작품을 읽으면 어떤 작품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되고, 또 한편으로 소설도 읽게 되는,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SF라고 하는 것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중소설과 장르문학과 순문학의 구별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게 되게 싸움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문학이라고 하는 건 되게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건 1907년에 이광수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정통으로 간주했고, 대중소설이라든가 장르문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통성물이라고 하는 개념들로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거나 아주 박한 평가를 내렸던 거죠. 어떤 소설이 쓰여져 가지고 100만 권, 1000만 권이 팔리고 읽혀도 저건 대중문학이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돼서 순문학이라고 하는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갈수록 위축되거나 사람들이 읽지 않아서 되게 뭔가 이렇게 마이너한 장르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20세기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나 19세기의 소설들은 굉장히 대중적인 장르였고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20세기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으로 따지면 1차 세계대전 이후죠. 그렇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향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제임스 조이스라든가 버지니아 울프라든가 아니면 카프카라든가 되게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던 게 그 흐름인데, 그 사람들의 소설은 대중성과는 거리가 있죠. 그 사람들은 주로 소설을 가지고 뭘 했냐 그러면 철학이나 예술의 본질 같은 것들을 증명하거나 입증하거나 실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작가들이 대중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적 세계나 예술적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고, 그런 실험적인 수단과 장소로서 소설을 쓰다 보니까 20세기 초반부터 소설은 급격하게 대중과 멀어지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1980년대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왜 예술이, 소설이 어려워야 되느냐, 대중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SF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SF가 황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소설이라고 하는 건 작가와 독자의 합의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소설이나 영화에는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 이야기는 어디를 배경으로 한다. 뭐 시간적일 수도 있고 공간적일 수도 있고, 그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고 등장인물들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SF라고 하는 게 붙어있는 영화들 보면 서기 3000년, 뭐 지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관객들로 하여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서기 3000년의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정하고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소설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19세기 아니면 20세기의 뉴욕의 어느 도시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거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일종의 합의 같은 거죠. 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독자는 작품을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20세기 모더니즘이 예술적으로는 되게 뛰어난 실험을 했으나
실제로 독자와의 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어려운 얘기기도 하죠. 왜 순수 문학은 인류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인도 출신의 작가인 아미타브 고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은 아니고 대혼란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요르단 출신의 어떤 작가가 쓴 소설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찾아보니까 아무도 그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읽고 난 다음에 짤막한 서평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그 작품을 서평한 다른 사람이 서평한 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니까 존 업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 업다이크는 1950년대에 토끼 시리즈, 뭐 뛰어라 토끼 이런 걸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고 미국이 자랑하는 20세기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아마 그 작품을 읽고 난 다음에 짧은 글을 남겼나 봐요. 근데 뭐라고 남겼냐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말하기 미흡하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타브 고시라는 사람은 자기는 너무너무 대단한 작품이라고 읽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그 작품에 대해서 소설이 아닌 것 같다라거나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설에 대한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의가 뭐냐 그러면 소설은 철저하게 중산층 개인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부르주아적 개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18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등장했던 부르주아적 개인의 삶과 그 사람의 뭐 윤리와 판단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근데 이 아미타브 고시가 좋다라고 읽었던 작품은 그게 아니라 석유를 둘러싼 뭐 이렇게 제국주의와 이 아시아 어떤 나라 사람들의 싸움, 되게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개인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라든가 집단이 부각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미타브 고시가 보기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소설을 개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집단 이야기를 하면 그건 소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인도도 그렇지만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생태나 환경, 기후위기 같은 것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이고 사실 지구 전체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그거죠. 서양의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소설가들은 저런 기후 문제나 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소설가들이나 작가들이, 시인들이 이 기후위기라든가 환경재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 아니면 19세기나 20세기나 21세기 시대나 장소가 달라지게 되면 조금씩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무슨 본질이 있거나 원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문학의 판도나 세계 문학의 흐름도 역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노벨 문학상을 누가 받나 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뭐 밥 딜런이 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리터러처라고 부르는 노벨 문학상은 넓어요. 예를 들면 사르트르도 노벨상 문학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시인이거나 소설가만 문학상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에 대한 이해가 우리랑 다른데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문학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건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누가 정하냐고 물으면 사실 개인이 정하는 문제는 아닌 거죠. 작가와 독자와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합의를 하거나 절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누가 이렇게 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작가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 유명한 사람들의 소설에는 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뭐 지진 문제나 재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재난 문제를 소설가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그게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작가가 자기의 재주를 부릴 가능성이 낮아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사람식으로 얘기한다면 어쩌면 그런 얘기들은 되게 큰 이야기니까 정치가들이나 뭐 이렇게 철학자들이 하는 거고 소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식의 암묵적 합의 이런 것들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뭐 환경 재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내기하는 작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SF 계열입니다. 네, 특이하게도 그건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SF를 쓰는 작가들은 되게 굉장히 큰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지구가 뭐 멸망할 수도 있다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주적인 사고라는 거죠. 근데 되게 이제 정통파라고 불리는 순수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농촌, 도시 거기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되게 요거밖에 안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설이 뭘까? 네, 소설이 꼭 이래야 되나라고 하는 얘기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지난 한 200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학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젊은 작가들에게서 보이는 재난 문제는 되게 최근의 작가들은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망한다는 거잖아요. 망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김초엽의 이 작품은 망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을 했는데 멸망을 한 이후에 다시 재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멸망기 이야기와 재건된 이후의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더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어떤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이 더스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증폭되어서 이게 지구 전체를 삼켜버려 가지고 지구가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돔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재난 소설들에 보면 되게 지구가 멸망할 위기가 처하면 사람들이 돔을 만들어서 그 돔 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돔 밖의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예. 아마 19세기나 20세기였다면 돔보다는 뭔가 이렇게 지하나 지상 예를 들면 지구가 기온이 되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환경이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사람들이 지상에서 살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되게 지하 세계를 만들어서 되게 뭔가 이렇게 정상적이거나 부유하거나 아무튼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되게 지하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는 되게 하층 계급이거나 못 사는 사람들이거나 되게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지상과 지하로 나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구를 떠나서 뭐 달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이야기 되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돔 안에 있는 사람과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프롤로그에 보면은 멸망될 시기인데요. 아마라라고 하는 언니와 나오미라고 하는 동생으로 이루어진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돔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돔 바깥에 떠돌고 있는데 우연히 알게 된 이 세상 어딘가에는 그 더스트를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이제 SF라 보니까 SF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지금부터 한 200년 전, 200년 후 이야기쯤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존재하는 게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작품도 지구 전체를 움직이죠. 쿠알라룸푸르에서 케퐁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2시간쯤 차를 타고 달리면 도피처가 있다, 숲이 있다. 거기 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찾아가는 얘기인 거죠. 1장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2129년에 더스트 생태연구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해 잡초가 이상 증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아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가서 봤더니 이 모스바나라고 하는 이름의 풀인데요. 이 모스바나라고 하는 풀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고 더스트 시대의 후기 그리고 재건 직후의 시대에 가장 많이 자랐던 우점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 갑자기 이상 증식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 주인공이 모스바나라고 하는 그 대상과 마주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출발점입니다. 아마도 이 해월이라고 하는 곳이 몰락 직전에는 로봇을 만들어놓은 곳이었는데 그 로봇이 되게 전투용 로봇으로 개조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더 이상 로봇을 만들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로봇을 갖다 버리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영이라는 사람이 언젠가 그 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고 기억을 떠올리게 돼요. 자기가 어렸을 때 거기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희수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정원을 가꾸는 걸로 되게 유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원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자기가 그 풀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해서 그 풀에 대한 기억을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이희수라는 사람이 그 마을 꼬맹이들을 앉혀놓고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구가 몰락할 무렵에 돔 바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돔 안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계속 돔 바깥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줬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 할머니는 지구가 멸망할 시기에는 돔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되게 나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나쁜 사람들은 나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오히려 선량한 많은 사람들은 돔 밖에서 죽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 주인공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채팅넷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클럽 이런 거에서 인터넷 활동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가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막 있으면 아무거나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어떤 사이트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트에서 어떤 풀 문제가 생겼는데 이 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제보가 들어와요. 그게 어떤 사람들과 연관된 이야기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제보를 통해서 제보자를 만나게 되고, 제보자를 통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70년이 흐른 이후니까 그 사람들은 80대 할머니나 90대 할머니겠죠. 그렇죠? 예, 80대 할머니나 90대 할머니를 통해서 사실은 그 돔 바깥에 프림 빌리지라고 하는 뭔가 대안적인 공동체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은 그 프림 빌리지 이야기로 가요. 7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얘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라라고 하는 인물과 나오미라고 하는 인물, 이 자매가 그 지구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비상 탈출구를 찾아서 헤매다가 우연히 프림 빌리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프림 빌리지에 갔더니 커다란 온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안적인 방식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라와 나오미는 더스트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해보면 사람을 죽이는 미세먼지 같은 건데, 그 미세먼지의 독성을 해소하거나 없앨 수 있는 분해제를 발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발견했냐고 물었더니 레이첼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프림 빌리지는 원래 레이첼이라고 하는 사람과 지수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서 함께 살았던 공간인데, 거기에 도움에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예. 특이하게도 대부분 인물들이 이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의 공동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남성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지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계 정비사예요. 근데 레이첼은 사이보그예요. 사이보그여서 주기적으로 자기의 신체 일부를 고치지 않으면 계속 생존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니까 레이첼은 식물학자거든요. 예. 식물을 개량하거나 개종해서 더스트로부터 지수가 살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지수는 레이첼이 사이보그니까 저 사람을 주기적으로 고쳐주는 걸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계약관계를 맺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 더스트라고 하는 독성을 없애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모스바나라는 거예요. 모스바나, 예. 식물이라는 거죠. 예. 이 식물은 자연종인데 레이첼이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개량한 거예요. 분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을에 머무르는 한은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더스트라고 하는 독성 물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겁니다. 모든 공동체는 왜 망하는가? 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많은 대한 공동체들을 봤다. 예. 모두 같은 처음에는 거창한 기치를 걸고 모여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지만
그렇죠. 예. 거기에서 때로는 이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종교일 수도 있죠. 예. 어떤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예. 모이는데 결국은 나중에 분열되어서 다 망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침입자가 등장하고 방화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특이하게도 돔시티를 만든 사람들은 돔시티 안으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죽이는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죽질 않겠죠. 근데 놀랍게도 돔시티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이런 공동체들을 다 죽여요. 공격을 해요. 이상하게도. 자기들만 생존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들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외부에 대한 폭력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위일 수도 있지만 케이지, 가두는 장일 수도 있잖아요. 나쁜 공동체가 그런데요. 내부적으로는 결속력이 뛰어난데 바깥에 대해서는 되게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런 공동체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깨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장은 다시 이제 2100 몇십 년으로 돌아와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지수와 희수가 동일 인물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죠. 2100 몇십 년 상황에서 공식적인 기록에는 역사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니까 더스트가 발생해서 지구가 멸망했는데 각 나라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 더스트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연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더스트를 없앴다. 그래서 지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기록이거든요. 여기에는 레이첼과 지수의 얘기도 안 나오고 그 자매 얘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레이첼이 만든 그 식물과 그 식물을 전 세계로 퍼뜨린 사람들이 그 더스트의 절반쯤은 해결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아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거를 공식화하죠. 역사는 그 사람들을 기억 못하지만 지금도 살아있고 그 사람들 덕분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이자 희수인 그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 봤던 그 할머니라면 지금 어딘가에 살아계실 거다라고 해서 이 아영이라는 사람이 그 희수라고 하는 할머니를 찾으러 다닙니다. 마지막에 발견된 게 어디냐니까 요양원에서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양원 간호사가 이야기하기를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면 내 기록을 그 사람에게 줘라라고 하고 메모리 칩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이 사람에게 이제 메모리 칩을 줘요. 칩 안에는 일단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비밀번호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레이첼이라고 쳐요. 지수가 가장 좋아하고 같이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레이첼이니까. 그러니까 열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보면 그 지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고 그 공동체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나와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쭉 이렇게 기록한 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아영이 그 지수의 기록을 칩을 그 레이첼에게 줍니다. 예. 주는데 왜 주냐 그러니까 이 지수라는 사람이 맨날 사이보그만 고쳐주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나쁘게 얘기하면 장난? 그러니까 사이보그를 고치면서 이 사이보그가 나를 좋아하게 고쳐놓은 거예요. 레이첼이 얘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레이첼이 이 지수에게 난 너 좋아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수가 사실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고 내가 장난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파토가 나죠. 그 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동시에 그 공동체도 막 와해가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되면 이 그 레이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식물학자인데 더스트를 만들어서 지구를 몰락하게 만들었던 그 회사의 연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더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고 동시에 그거를 해결하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웬만큼 알게 된 거죠. 저 주인공이 그러면 지구를 살린 건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영웅이네요 라고 했더니 나는 지구를 살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구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준 거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이첼이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해독제를 주지만 해독제가 어떤 원리인지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사실 이 식물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도 있다. 굳이 여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수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다 그 돔시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레이첼이 개발한 특효약을 가지고 돔시티에 가면 우리도
돔시티에 가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하자. 그다음 반대로 우리도 돔시티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끔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지 말자. 근데 이제 지수가 보니까 그 둘 다는 어쨌건 이항 대립을 벗어날 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수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돔시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돔의 안과 밖이라고 하는 걸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하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편주의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왜 역사적 국면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갈등을 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레이첼이 만든 이 신기의 물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도움을 없애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모스바나를 가지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 예. 근데 이제 사실 레이첼은 관심이 없죠. 자기에게 의미 있는 사람은 지수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만든 무언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는 거절하죠. 이제 거기서 지수와 레이첼이 막 싸워요. 근데 지수와 레이첼이 막 싸우는 와중에 동네 사람들도 막 싸우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돔시티에 가서 거래하자. 어떤 사람들은 뭐 아예 우리끼리 살도록 막아버리자. 뭐 이렇게 하죠. 그런 상황에서 침략자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망하는 거예요. 예. 망해졌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해체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공동체가 어떻게 발생하고 또 해체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공동체를 무조건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동체주의는 좋아. 그다음에 개인주의 나쁜 거야. 근데 사실 그거야말로 되게 황당한 얘기인 거죠. 파시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공동체주의잖아요. 그렇죠? 공동체가 좋게 기능할 수도 있고 나쁘게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주의가 좋게 기능할 수도 있고 나쁘게 기능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공동체, 나쁜 개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건 공동체의 발생 원리와 해체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단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돔시티에 대한 욕망을 포기를 못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은 저기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돔시티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여기도 또 하나의 돔시티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건 역시도 돔시티의 욕망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거죠. 마치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열풍이 불면 여기도 강남으로 만들자. 강남을 100개쯤 만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강남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레이첼이 그 더스트를 억제하는 식물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공동체가 결속이 잘 됐어요. 그런데 개발하고 나니까 망가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니까 공동체는 가난하고 힘들 때는 되게 안 망가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먹을 게 없고 되게 힘든 상황에서는 우리 따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함께 모여서 살자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게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공동체가 균열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렵거나 힘들어서 망가지는 공동체는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되게 언제 망가지냐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어느 순간 뭔가를 얻기 시작하거나 부가 쌓이거나 세상에 주목을 받거나 유명해질 때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살기 어려울 때는 안 깨지는데 살만하면 깨진다라고 하는 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되게 공동체 밖에서 무언가 공격하는 힘 때문에 망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그것보다는 공동체 안에 내부의 갈등과 이 반목 때문에 깨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작가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재난을 극복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네. 사람들은 되게 재난 극복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거창한 어떤 슬로건이라든가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작품에서 프림빌리지가 싸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일부는 돔시티로 갔고요. 일부는 돔시티에 가서 거래하다가 죽었고요. 예,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다 흩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어느 날 레이첼이 만든 그 식물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그걸 심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헤어질 때 이 지수라고 하는 리더가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나눠주거든요. 당신들이 어디를 가든 가서 이걸 심어서 이게 이렇게 번식하게 하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지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에 살다가 아프리카로 갔어요. 근데 사실은 좋게 간 게 아니라 깨져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대부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물들이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쫙 퍼져가지고 그 힘으로 더스트가 50%가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예. 재난을 극복하는 에너지는 거대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왜 약속을 지켰을까라고 물으면 그 프림빌리지에서 함께 살았던 몇 년 동안의 그 기억, 그 소중한 기억과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되게 촌스럽고 소박한 마음이지만 그 촌스럽고 소박한 마음이 결국 그런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난을 해결하는 문제는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씀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좀 엉뚱한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지수는 리더인데 이 사람은 이분법을 깨려고 해요. 그러니까 돔 안과 돔 밖을 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A와 B의 대립을 깨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분법을 해체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권력과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대안의 대립도 해체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스바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물학자인 레이첼이 자연 상태의 어떤 식물을 거기다가 인공적인 무언가 기술을 가미해 가지고 이상 번식을 하게 만든 기술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매개체의 모스바나도 자연이냐 기술이냐고 물으면 둘 다죠. 예, 이런 걸 이제 뭐 헤테로토피아라거나 혼종성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모스바나는 혼종성이에요. 예, 자연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하고 자연이 아니기도 하고 기술이 아니기도 하죠. 예. 다음 레이첼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첼은 사이보그예요. 신체 일부는 사이보그 유기체이고 일부는 유기체가 아닌 기계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레이첼은 인간인가요, 기계인가요?라고 물으면 둘 다잖아요. 둘 다 아니기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작품은 계속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는 선택, 대립을 계속 무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실제로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 작품을 읽다 보면 더 이상 세상을 이거냐 저거냐라고 나누기가 어렵고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야말로 늘 폭력으로 간다. 예. 그래서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이것이 아니기도 하고 저것이 아니기도 한 그러한 혼종성의 지대에서 뭔가 사건은 발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당한 분석이고요. 제 분석이에요. 예. 작가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식물이에요. 식물. 그 최근에 철학에서 제일 유행하는 철학 중에 하나가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철학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까지 사람들은 모든 학문이나 이런 접근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인간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 인간이 아닌 것들은 동물, 식물, 광물 등등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움직여야 될 대상이거나 인간의 무언가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도구 같은 거로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최근의 철학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이 어떤 식의 관계를 맺을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고, 그때 인간 아닌 것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네이도라든가 뭐 아니면 쓰나미라든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쓰나미 같은 경우는 일본이겠죠, 그렇죠.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미국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나라에서는 토네이도나 쓰나미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데, 정치인들은 모여가지고 어떤 정당을 찍을 거냐라거나 되게 이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치는 뭘 사과하지 않냐 그러니까 기후를 사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지역 사람들이 얻어맞게 되는 재난 상당수가 기후 문제 때문이거나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치는 그 문제를 사고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토네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토네이도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정치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왜 인간은 동물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저기 얘기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서 신유물론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인간만 능력이 있고 인간 이외의 것들은 다 능력이 없는 대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되게 편의적인 발상이고 잘못된 발상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유물론입니다. 그렇지 않고 태양도 햇볕도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만든 인공적인 과속 방지턱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과속 방지턱은 우리를 멈추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스스로 제어한 게 아니라 저게 있으니까 멈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과속 방지턱이 우리로 하여금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되게 사람들이 최근에 한 10년 동안은 그 얘기를 주로 뭘 가지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동물을 가지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데리다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했던 게 다 동물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작품은 식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작품은 동물이 안 나오잖아요. 예. 식물에 관한 얘기예요. 식물이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술이 구하는 게 아니라 식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독특한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되게 왜 그 식물이라고 하는 건 식물인간, 그다음에 초식남자 이렇게 해서 뭔가 무능력하거나 아무튼 뭔가 이게 그런 느낌인데, 이 작품에서는 가장 능력이 뛰어난 게 식물이잖아요. 그죠? 네, 식물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더스트가 발생하니까 가장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인 거죠. 거기 적응을 못해서 죽는 거잖아요. 사이보그도 멀쩡한데 인간들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이 능력이 있다. 마르크스가 노동을 얘기할 때 하는 게 그거잖아요. 생산의 농업 시대의 생산의 절반은 땅이나 태양에서 오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드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인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되게 어떤 결정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되게 동물, 식물, 광물, 기타 등등의 것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혹시 그 신유물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작품에서 식물의 능력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 작품에서 식물의 능력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이 마음에 드는 분들이 있다면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관련되는 책들을 찾아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신유물론이 2020년대에 전 세계적인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혼종성과 식물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작품을 좀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작품이 SF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SF와 나눠지는 차이점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